안녕하세요. 집 나가는 개고생 제 말? 솥단지입니다. 네, 드디어 저희의 첫 팟캐스트가 시작됐어요. 네, 간략하게 저희 팟캐스트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근데 많은 네. 분들이 왜 이름이 집 나가면 개고생이냐라고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맞아요. 집 나가는 개고생은 아무래도 저희 생활을 대변하는 거겠죠? 저희는 지금 거의 8, 9년 동안 해외 생활을 하고 있고, 아직 20대 초중반인 저희는 생각보다 긴 시간을 보내고 있죠. 타지 생활을. 그리고 타지 생활을 하면서 지인들이나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듣고 저희가 겪은 것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건 이 말도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그래서 우연찮게 그냥 이걸로 팟캐 이름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다짐을 한 것도 거의 2, 3년 전이었어요. 그러다가 시간 되면 하자 하다가 지금 딱 때가 맞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자기소개를 한번 해볼 텐데요. 제말님,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제말이라고 하고요. 뭐 어딘가에서 저를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독일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 지금은 잠시 인턴으로 베트남에 왔다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거의 6개월 정도를 베트남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베트남에 계시기도 해서 한국에 아닌 베트남에 인턴을 하러 오게 됐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솥단지라고 하고요. 저도 제말 언니와 같이 대학을 재학하고 있고 같은 대학을 다녀요. 이거 사실 제말님과 자매입니다. 제말님이 언니고 제가 동생이에요. 네, 패밀리 비즈니스죠. 네네. 네, 그리고 저는 지금 독일에 있어요. 저도 사실 제말 언니와 계속 본명을 언급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입에 안 붙어서 제말님과 같이 베트남에 갔다가 저는 학교 프로젝트가 있어서 다시 독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따로 있는데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질이 조금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정도로 저희의 간략한 자기소개와 팟캐 소개는 끝난 것 같고, 일단 첫 화는 어떤 테마로 생각을 해볼까 하다가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어디서 살았었죠? 네, 저희가 한국, 베트남, 독일에서 살았어요. 한국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보냈고, 그리고 베트남, 그리고 독일에서 두 번째로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저희가 오늘 얘기해볼 거는 저희가 이 나라들에서 살면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어떤 점이 저희랑 안 맞았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맞아요. 그러면 일단 한국에서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한국에서. 아무래도 저희는 한국에서 거의 유년기만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맞아요. 유년기를 보냈었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은 정말 잘 몰라요.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인터넷으로도 이야기를 듣긴 하지만 생각보다 아는 건 많이 없는데, 그래도 한국의 좋은 점, 나와는 당연히 잘 맞는다 하는 점 있나요? 네, 저는 일단 한국은 정말 놀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24시간 동안 여는 편의점도 있고, 그리고 저녁에도 되게 가게들이 문을 많이 열잖아요. 그리고 주말에는 또 무조건 백화점이랑 이런 마켓들도 열고, 이게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편병원 그냥 옷 파는 그런 곳도, 구제샵 같은 것도 다 열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맞아요. 그게 되게 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독일에 살면서 일요일에 마켓 문이나 다른 공공기관 문들 안 여니까 토요일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음식을 조금 사놔야 돼요. 장을 봐놔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안 그런다는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장점으로 넘어가 보면 한국의 의료 시스템 정말 큰 장점이죠. 맞아요. 그건 그냥 굳이 말을 붙일 필요가 없이 장점. 그냥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에서는 병원을 갈 때 예약을 안 잡고 바로 가도 되잖아요. 그리고 어딘가가 아프면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대기 시간도 많이 길지 않고, 이게 예약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네, 맞아요. 되게 큰 장점. 그리고 그럼 이제 나랑은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점이 있을까요? 네, 저는 확실히 한국에서는 여유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제 유년 시절 떠올려 보면 학교에 갔다가 집에 와서 방과 후에 또 계속 공부를 하고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하고 취미 생활이나 이런 걸 즐겼던 여유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한국은 솔직히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 학원을 다니는 게 굉장히 보편화가 되어 있었죠. 이게 야근을 하게 되니까 한국은 한 10시, 11시에 많이 끝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여유에 관련해서 삶의 질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단점? 저랑은 잘 안 맞는 점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있자면 학교 생활이 너무 빡세다는 거? 맞아. 그리고 또 사람들의 시선이 저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자신을 살짝 자기답게 표현을 잘 못한다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개성 있는 사람들이 조금 아직까지도 좀 특이하다, 이상하다 라는 느낌이 좀 있죠. 신기하게 바라보는 시선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베트남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베트남의 장점부터 얘기를 할 건데요. 제말님 먼저 얘기를 해보시겠어요? 베트남의 장점은 일단 아무래도 다양성, 특히 음식의 다양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저는 누군가 저에게 좋아하는 나라 음식을 물어볼 때 탑 3에 무조건 베트남 음식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탑3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탑 3요? 네. 한국 음식, 네. 베트남 음식, 그리고 중동 음식입니다. 독일 음식 없네요. 이게 있을 리가 없죠. 네. 어쨌든 일단 베트남 음식 자체가 너무 맛있고 너무 제 입맛에 잘 맞아요. 굳이 막 유명한 퍼나 껌승 이런 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맛있는 음식들이 정말 널려 있거든요. 굉장히 다양해요. 한국처럼 지역마다 되게 유명 음식들도 많고, 그리고 쌀국수라고 해서 한 가지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한 200가지 종류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베트남 음식뿐만 아니라 베트남엔 여러 나라의 음식이 정말 많아요. 특히 한국 음식도 정말 맛있는 데가 많고. 네, 진짜 한국 현지에서 먹는 것처럼 아니면 현지에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식당들이 되게 많죠. 네, 현지보다 더 맛있는 식당도 많아요. 네. 저는 여기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저는 베트남에 있는 아구찜 식당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좀 TMI이긴 한데 한국에서 마산에서 조금 시간을 살았었어요. 마산이 아구찜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마산에서 아구찜 처음 먹고, 와, 아구찜 진짜 맛있다 하고, 베트남에서는 아구찜 오랫동안 못 먹었거든요. 그때까지는 아구찜이 없었어요. 저희가 살던 시기까지는. 근데 독일에서 다시 베트남으로 놀러 갔었는데 아구찜 식당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가서 아구찜 먹게 됐는데, 와, 진짜 마산 아구찜보다 더 맛있어요. 맞아, 저는 그렇게 아구 살이 그렇게 쫄깃쫄깃한 줄 전 처음 알았거든요. 와, 진짜 그 콩나물도 되게 튼실해요. 맛있는 콩나물을 해외에서 찾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맞아. 항상 비실비실하거나 그런데 그게 진짜 맛있었어요. 정말 여러분 베트남에 가시게 된다면 아구찜 드셔야 합니다. 부산상의 아구찜 꼭 한 번, 두 번, 세 번 드세요. 맞아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나옵니다. 저희랑 연관이 있는 곳은 아닌데 어떻게 보니까 홍보가 돼버렸네요. 네. 정말 맛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음 하는 마음으로 그냥 얘기. 맞아요. 그래서 그때 아구찜이 너무 좋아서 그때 배틀그라운드 닉네임도 아구찜 관련된 닉네임이었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네, 저희가 베트남 음식에 관한 거나 뭔가 다른 나라 음식들에 관한 에피소드는 따로 만들기로 할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맞아요. 음식 이야기는 정말 할 이야기가 많죠. 끝이 없죠. 네, 나중에 저희는 풀겠습니다. 네, 독일에 살았을 땐 아시아 음식만 깬다고 해서 아슐렘 같은 것도 있었고 맞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그러면 음식 이야기는 넘어가고 그럼 베트남과 잘 맞지 않는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베트남과 잘 맞지 않는 부분? 제말님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잘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베트남의 특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21세기의 사회주의 국가가 거의 대부분 그렇듯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거의 돈이 정말 큰 힘이 되죠. 그렇죠. 돈으로 해결되는 게 꽤 많죠. 네. 네. 그리고 돈뿐만 아니라 다 이게 권력을 가진 책임자들의 권한이 정말 커서 그분들의 생각 하나로 그냥 모든 게 다 판가름이 돼요. 맞아요. 네, 또 음, 이거 관련돼서 에피소드가 또 몇 개 있죠. 네. 혹시 그 비자 썰 풀어주시겠어요? 공항에서. 맞아요. 공항에서 비자 이야기인데 저는 일단 공항을 정말 싫어하는 편이에요. 공항에만 가면 항상 뭔 일이 있어서 정말 싫어하는 편인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었죠. 네, 제가 이걸 상황을 되게 간략하게 얘기해드리면 저희가 독일에서 베트남을 가려고 했었어요. 3개월 동안. 근데 3개월 동안 베트남에 있으려면 저희가 비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비자를 독일에서 다 신청을 하고 비자 브로커와 베트남에 있는 비자 브로커와 같이 저희가 딱 베트남 공항에서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비자를 베트남 공항에서 받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 상황을 좀 더 설명해 보면 저는 베트남에 있는 비자 브로커 회사와 아는 정말 어떠한 친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예 몰라서 부모님은 그런 일에 좀 더 익숙하시니까 부모님이 도와주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부모님은 저희 여권 복사본도 다 가지고 있고 가족이니까 당연히 다 알아서 그냥 부모님이 일단 신청을 하고 저희가 그 서류를 받아서 서류를 작성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간과했던 점이 있다면 저희는 그때 여권을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이죠. 네, 거의 2개월, 3개월 됐을 때 딱 갔었어요, 베트남을. 네. 네, 그때 왜냐면 여권 기한이 6개월 정도 남으면 입국이 금지된 국가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베트남도 하나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서둘러 부랴부랴 빨리 여권을 만들고 이렇게 갔는데 딱 저희 여권을 그때 프랑크푸르트 그 공항 출국 도장만 딱 찍혀 있는 상태여서 빳빳한 여권을 들고 비자를 받으러 갔습니다. 네. 베트남 비자는 대부분 공항 안에서 비자청이 있어서 그 비자청에서 해결 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여행으로 오거나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3개월 복수 비자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고 뭐 서류도 완벽했고 돈도 있고 베트남 돈도 있으니까 그냥 평범하게 기다렸었는데 그분들이 저희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거기서 좀 신기한 점은 그분들은 되게 그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발음이 생각보다 되게 안 좋으세요. 그래서 이름을 누굴 부르는지 정말 모를 정도로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누군가를 부르면 누군가가 나가 있어요. 맞아요. 그게 정말 웃겨요. 왜냐하면 제 이름은 제 본명은 정말 외국인에게도 쉬운 이름인데 들을 때는 항상 뭔가 좀 난가? 이러거든요. 그래서 나가보면 저예요. 맞아요. 그 비자 심사하시는 분이 딱 마이크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사람 나오라고. 또 신기했던 게 보통 영어 이름이면 제가 예를 들면 소딴지잖아요. 딴지 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베트남 분들은 한국 이름을 부를 때 소딴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진짜 한국 이름처럼. 맞아요. 음악 속에서
좀 장기 비행을 하고 헬쑥한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고 맞아요. 그 상황이 되게 웃겨요. 네. 아,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다시 본론으로.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어제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저를 불렀죠. 불러서 이렇게 나갔는데, 나가면 여권을 먼저 보여주고, 저희 비자 서류를 같이 보내줍니다. 그럼 그분들이 심사해서 다시 그 비자를 주는 식인데, 여권을 보더니, 좀 서류랑 대조해보더니 그분들이 쫙 뭔가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 불안했죠. 항상 이렇게 좀 미적지근한 반응이 오면 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심장이 뭔 빨리 일이 뛰기 시작하죠. 네, 뭔 일이 있나? 이러면서 좀 불안이 엄습해 오는 가운데 그분들이 일단 저기 서 있으라고 그러셔서 그냥 불안한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막 엄마랑 아빠랑 보이스톡으로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서라고 하는데 이상하다 이랬더니 엄마 너 뭔가 이상하다 이래서 계속 의심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분이 직접 그 곳에서 나와서 저희가 앉아있는 곳으로 올 거예요. 앉아있는 곳으로 와서 서류랑 여권을 보여주는데 서류에 있는 여권 번호와 제 여권 번호랑 다른 거예요. 알고 보니 부모님이 헷갈려서 구 여권 번호를 브로커한테 주고 브로커가 그렇게 작성을 해서 준 거였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때 그 당시에 엄마 친구분이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줬었는데 그분들이 여권을 그런 비자 서류를 잘못 써가지고 베트남의 공항에만 들어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뺏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무조건 절대 이 비자를 못 준다고 했었대요. 무조건 한국으로 네. 돌아가야 된다고. 다시 비자 신청하고 다시 오라고. 그리고 그런 일이 되게 흔하지 않은 일이 아니에요. 엄청 흔한 일이죠. 보편적인 일이고. 그래서 저희는 갑자기 마음이 너무 불안해진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3개월 동안 베트남에 있을 생각을 했고, 그때 3개월 동안 오게 된 경위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필수 인턴 그 개월을 채우기 위해서 온 거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원래 독일에서 하려고 했다가 뭔가 안 돼서 엄청 급하게 비자를 하고 비행기표를 끊고 그런 상황이라서 비행기표도 생각보다 되게 비싸게 샀었어요. 그 상황에서 오픈 티켓으로 돌리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독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면 정말 이번 연도는 망했다. 이거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엄청 절박해졌었죠. 맞아요. 그래서 해주시는 분한테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어떻게 못하냐고 이러면서 막 한 손으로는 그분을 이렇게 붙잡고 울고 있고 다른 손으로는 빨리 아빠한테 보이스톡을 해서 아빠한테 좀 더 수월한 베트남어로 설명 좀 해달라 막 이러고 있었고 저희 거의 그때 울고 있었어요. 저희가 근데 베트남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때 따라 막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뉘앙스로 표현을 해보자면 또 아저씨라고 했었거든요. 저희가 베트남어로. 아저씨 제발 독일 안 돼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희 막 안 된다 계속 안 된다 이런 말 계속 반복하다가 안 된다. 네, 그분도 저희가 정말 웃겼을 거예요. 왜냐면 한국인 2명이 한국에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독일에서 들어왔는데 걔가 안 된다는 말만 하고 앉아있으니까 제발 이러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그래서 한참을 이런 고민을 하시다가 일단 좀 기다려 보라고 하고 이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설마 공항 경찰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 이런 맞아요. 마음으로 진짜 벌벌 떨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다시 저희를 몇십 분 뒤에 부르고 나서 이렇게 여권을 주는 거예요. 왜 베트남에선 여권에 비자를 붙여주거든요. 네. 여권을 주는데 그 비자에 저희 그 구 여권 번호가 적힌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찍찍 긋고는 거기다 밑에 저희 신 여권 번호를 적어주셨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아시죠? 이런 거 절대 안 된다는 거. 특히 비자에서 손글씨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징계를 받으셔야 할 거예요, 이걸 들키면. 근데 유도리 있게 잘 넘어가 주셨죠.
여기서 이런 말을 근데 해도 되나요? 괜찮겠죠?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고, 네. 또, 이렇게 유도리 있게 이렇게 넘어갔던 썰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베트남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경찰들인데요. 이 경찰들을 베트남어로 꽁안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꽁안이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희가 그때 저녁이었는데 제가 아빠랑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집으로. 보통 외국인들은 오토바이나 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아요. 왜냐면 만약에 꽁안에 걸리게 되면, 교통을 관리하는 꽁안에게 걸리게 되면 돈을 되게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아빠는 꿋꿋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저랑 제가 뒷자리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래 그곳에는 꽁안이 없거든요. 꽁안이 관리하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 꽁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딱 저희가 잡히게 됐어요. 거기 멈추라고. 스톱 이러는 거예요, 꽁안이. 그래서 저희가 멈추게 됐죠. 근데 그때 그 꽁안이 저희한테 베트남어로 아빠한테 엄청 많이 뭐 말을 했었어요. 근데 아빠가 말을 못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 듣는 척, 소리를 못 듣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빠가 되게 베트남 분들처럼 피부가 살짝 어둡고 그리고 생김새도 살짝 베트남 분들처럼 생기셨거든요. 이게 뭔가 차별 발언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겨서 아빠한테 생판 모르는 베트남 분들이 길을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맞아. 이거 차별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생김새가 그냥 베트남 분들처럼 생겼어요. 그때 그리고 아빠가 엄청 큰 이상한 헬멧을 쓰고 있었는데 이 헬멧을 쓰면 눈밖에 안 보여요. 코랑 입이랑 이마는 다 가려져 있고 이래가지고 그 베트남 분이 이 사람은 한국인이다 아니면 외국인이다 라고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베트남어로 바로 얘기를 하셨겠죠?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아빠가 이러면서 소리가 안 들리는 척하고 말 못하는 척 하니까 그 뒤에 있는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분이 꽁한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막 베트남어로 또 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이때 딱 좀 알아챈 게 아빠가 일부러 돈을 안 주려고 벌금 안 내려고 말을 못하고 소리가 안 들리는 척을 하구나. 그때 아빠 지갑에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나도 소리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척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저도 아빠처럼 이렇게 눈은 되게 공허한 눈으로 하지만 떨고 있는 눈 아시죠? 뭔 말인지 되게 떨고 있는 눈빛으로 그 꽁안을 보았어요. 근데 꽁안이 되게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몸짓을 사용하면서 베트남어로 천천히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돈을 내야 된다. 교통규범을 어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도 막 이해를 못한 척을 했어요. 이해를 못했죠. 이해를 못했죠. 근데 사실 이 행동을 보면 무조건 이해를 할 만한 행동이었어요. 그 몸짓.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한 척을 하면서 아빠랑 저랑 둘 다 살짝 연기를 하고 있었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꽁안이 저희가 되게 안타까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라고. 이게 되게 그래서 저희가 그냥 가게 됐습니다. 그 꽁안이 되게 요리 있게. 꽁안하니까도 교통을 관리하는 꽁안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베트남에선 사람 3명이 오토바이 타면 안 되죠. 안 돼요. 이게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타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럴 때면 무조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아픈 척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옛날에 회사 동료들이랑 같이 재본을 하러 인쇄소에 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너무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가겠다. 그럼 우리 3명이서 가자. 해서 제가 가운데 앉고 그 회사 동료분들이 베트남 분이시거든요, 둘 다. 그래서 언니들 가운데 제가 앉고 타고 갔어요. 근데 언니들이 무조건 꽁안이 보이면 아픈 척을 해가지고 그 뒤에 있는 언니한테 몸을 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꽁안에 걸리게 되면 한국어로 아픈 척을 하라고. 네, 그랬었죠. 그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죠. 네. 근데 이렇게 좀 유도리 있게 넘어가주는 꽁안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때 사람들이 정말 좋아요. 네.
제가 베트남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독일이었다? 절대 안 됩니다. 독일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죠. 네, 독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비자 같은 상황이 일어났다. 그냥 끝이죠. 그냥 끝났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이제 베트남에 베트남 네, 제가 하나 지금 생각난 게 있어요. 네. 제가 베트남을 안 맞았던 점이 뭐냐면 교통이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베트남에 되게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많고 오토바이 길거리 많은 거. 근데 이제 베트남에서 오토바이가 이렇게 다니는 길을 건너야 될 때가 있잖아요. 신호등이 있고. 근데 이게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오토바이가 저를 봐주지 않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건넌다고 해서 멈춰주지 않아요. 무조건 그냥 달려요. 그분들은 그냥 피해 가시는 거지. 네. 멈추진 않아요. 멈춰주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게 아직까지도 적응을 못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 길을 건널 때 1시간 정도 걸릴 때가 있었어요. 이게 진짜 2분이면 가는 거리거든요. 근데 오토바이가 안 멈춰져가지고 거의 울다시피 해가지고 중간에 1시간 정도 갇혀 있었던 길가에 그런 네 경험이 있네요. 근데 여기서 좀 여러분들 좀 유용한 팁이라고 하면 무조건 현지인들 옆에서 같이 가세요. 마치 일행인 듯이. 네, 일행이듯이 그분들은 정말 잘 건너세요. 어쩔 때는 그분들이 저희가 외국인인 걸 알고 옆으로 오라고 그러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옆으로 오라고 손짓하면서 아니면 제 베트남 친구들이 제 손을 잡고 같이 건너줘요. 진짜 뭐 교통도 그렇고 또 날씨는 케바케지만 네. 날씨가 안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열대 기후다 보니까. 네, 저는 날씨가 정말 잘 맞아요. 베트남들. 저는 날씨는 괜찮은데 제가 에어컨 앞에 있으면 계속 기침이 나오고 비염이 있는 스타일이라서 네. 그건 좀 힘듭니다. 그리고 베트남 열대기후 하니까 베트남 장점 중에 과일도 되게 여러 종류가 있다는 그 장점이 있는 것 같네요. 과일은 정말 맛있죠? 네. 야, 이것도 음식편에 나중에 맞아요. 저희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과일에 대한 것들도. 그럼 이제 독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 독일과 내가 정말 잘 맞는다. 아니, 맞는다 말고 독일의 장점인 것 같다. 이런 점이 제 말님 있으실까요? 저는 이것도 역시 케바케지만 날씨인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더운 걸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비 오는 것도 좋아하고 추운 것도 좋아해서 특히 겨울을 좋아하거든요. 네. 따뜻한 겨울옷을 입을 수 있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독일이 빠질 수 없죠. 저는 좀 반대인 게 제 말님과 저는 독일 겨울 날씨를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이게 엄청 추운 건 아닌데 해가 엄청 빨리 져요. 오후 3시쯤에 지고 그리고 해가 뜨는 것도 거의 9시, 10시 정도 되면 이제 해가 뜨거든요. 아무래도 해가 뜨는 이렇게 시간이 짧다 보니까 되게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독일 생활 1년차, 2년차에는 괜찮았었어요. 근데 그때 독일 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독일 겨울에는 무조건 비타민 D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햇빛 비타민이라고 하죠. 네, 이걸 무조건 먹어야 된다. 이럴 땐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 되고 나서야 보니까 겨울에 비타민을 제가 항상 챙겨 먹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진짜 또 그와 별개로 독일 여름은 정말 좋아요. 천국입니다. 1, 2년 사이에는 정말 좀 더워진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에어컨과 선풍기 없어도 가능한 삶을 지내고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습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독일. 그리고 또 그늘로 가면 되게 시원하고. 그리고 독일 여름에는 해가 되게 늦게 져요. 한 10시, 11시 정도에 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서 하는 야외 활동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공원에서 일광욕을 한다, 아니면 그릴을 한다, 아니면 피크닉을 한다, 친구들과 그냥 공원에 앉아서 숲에서 앉아서 그냥 얘기를 한다, 이런 활동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와 별개로 겨울에는 정말 축축 처지긴 해요. 맞아요. 특히 학교 다닐 때, 맞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해가 떠 있지 않고, 등교를 할 때도 해가 떠 있지 않다가, 한 1교시, 2교시 되면 해가 그제서야 보이는 게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정말 힘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학교할 때 되면 또 해가 져요. 맞아요. 3, 4시에 끝나니까, 학교가. 그게 너무 극혐이었었고요. 네, 그게. 근데 그래도 저는 겨울이 좋았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계속 독일의 장점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이제 딴지님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생각하는 독일의 굉장히 좋은 점은 문화 생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말님과 저는 이렇게 예술 전시들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다니기도 했었고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독일은 진짜 지역마다 소도시들도 모든 곳에 미술관이 있어요. 박물관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이 미술관에 있는 퀄리티가 굉장하거든요. 되게 유명한 작가들도 독일 작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미술관에 굉장히 유명한 그림들도 많고. 맞아요. 네, 되게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좋은 점은 특히 미술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독일 전국 여행은 정말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각 지역마다 지역구로 활성된 미술관이 정말 많고 그 미술관들마다 항상 하는 전시와 특별 전시가 있잖아요. 네네. 그 두 개가 상시 전시와 특별 전시가 정말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미술관들도 각각의 특징이 있고 또 되게 느낌이 달라요. 맞아요. 그게 정말 좋은 점이고 어떤 곳은 옛날 수도원을 개조해서 만든 미술관도 있거든요. 아마 리벡일 거예요. 네, 리벡이 있죠. 네, 쌍한나 뮤지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저는 정말 좋았었던 기억이에요. 그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도 거기서 처음 알게 되고. 네. 그리고 저는 정말 네네. 미술관 하니까 뒤셀도르프에 있는 홈브루시 미술관 정말 빠질 수 없죠. 야외에 있는 미술관인데 정말 이렇게 뭔가 공간과 미술 작품의 연관성 이런 걸 많이 생각하게 되는 미술관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함부르크도 정말 좋은 미술관 많고 정말 그냥 독일 미술관은 나중에 특집을 해야 돼요. 정말 너무 좋은 데가 너무 많아요. 지역마다 다 좋습니다, 정말. 나중에 특집으로 하도록 해요. 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문화생활 하면 뭐 콘서트, 페스티벌 빠질 수가 없죠. 정말 빠질 수 없죠. 파티 피플. 네. 그리고 또 독일에는 유명한 베를린알레, 베를린 영화 페스티벌도 있죠. 맞아요. 네. 베를린 국제영화제도 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영화제가 정말 많아요. 함부르크에서도 판타스틱 필름 페스트도 있고 함부르크 필름 페스트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공포 영화 페스티벌도 있고 네, 잘란드 쪽에는 막스 오플스 필름 페스트라고 해서 독일의 엄청 유명한 영화 감독의 이름을 딴 필름 페스트도 있는데 거기서는 독일어로 상영되는 영화, 독립 영화들 그리고 학생 영화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서울에 몰려있는 거와 달리 독일에는 지역별로 그런 게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요. 특히 콘서트를 해도 유명한 사람들이 월드 투어를 하는 건 정말 흔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안 유명한 사람들도 독일에 와요. 그게 정말 좋죠. 네. 그때 제가 좋아했던 밴드가 웰시 암스라는 밴드였는데 안 유명한 밴드였거든요. 근데 1년에 2번씩은 무조건 왔어요. 독일에. 독일에 콘서트 하러 정말 많이 와요. 그건 정말 좋았고 저희가 놓친 네. 콘서트도 정말 많았죠. 맞아요. 정말 많고 특히 K-POP 가수들도 은근히 많이 온다. 독일로 많이 와요. 혁오도 왔었고 뭐 몬스타엑스도 왔었고 그리고 뭐 K-POP 페스티벌도 되게 많고요. 독일에. 맞아요. 네, 그런 게 되게 문화생활 하기에는 독일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솔직히 좋죠. 네. 비틀즈도 함부르크에서 2년 동안 살았던 적도 있었고. 네, 맞아요. 독일에서는 정말 문화생활은 정말 좋아요. 영화관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영화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맞아요. 지역 영화관이 정말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정말 독립 영화관 따로, 블록버스터 영화 따로, 또 블록버스터 매니아 영화 따로 그런 게 엄청 잘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독일 영화관 하면 다 더빙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많은데 더빙만 있는 건 아니다. 자막이 깔려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냥 원어로만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다시 제대로 이야기해보는 걸로 할게요. 네. 그러면 독일과 나는 이 점이 안 맞다. 이런 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음식이 빠질 수 없겠죠? 음식의 다양성이 없죠. 네. 맞아요. 베트남만큼 있는 건 바라지도 않는데 솔직히 이건 좀 음식에 황무지가 않을까 할 정도로 네. 정말 많이 없어요. 네. 하지만 독일의 터키 음식 정말 맛있다는 거. 아랍 음식. 맞아요. 네. 중동 음식과 터키 음식은 정말 맛있고 정말 사랑이에요. 그건. 근데 만약에 그걸 제외하고 아시아 음식을 제외하고 독일 음식을 먹는다. 그럼 정말 힘듭니다. 아, 거의 대부분의 음식이 양은 많은데 정말 짜고 제 입맛에 맞지 않아요. 근데 솔직히 이거 인정하셔야 되잖아요. 맥주 맛있죠? 독일 맥주. 맥주는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죠. 정말 맛있어요. 네, 독일 맥주가 지역별로 또 나눠져 있거든요. 맞아요. 정말 저는 특히 제가 딱 좋아하는 지역에 맥주가 있다고 할 정도로 맞아요. 맥주 마니아가 아닌데도 있을 정도면 정말 그냥 좋은 거예요. 네, 와인도 되게 발달이 많이 되어 있어요. 독일에서. 독일은 항상 이렇게 지역별로 뭔가 활성화되어 있는 게 많아서 그게 또 그 나라의 특징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지금 독일 단점을 얘기하다가 어쩌다 보니 장점을 넘어갔는데 다시 단점으로 돌아올게요. 단점, 제가 생각하기에 단점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인종차별이 좀 있겠죠? 왜냐면 맞아요. 한국과 베트남에서는 많이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니까요. 네, 이 점은 저희가 좀 이따가 슈퍼리어로서의 베트남 생활, 인페리어로서의 독일 생활에 대해서 좀 얘기할 때 좀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독일 장점하면 교통도 빠질 수가 없어요. 네. 여행하기도 되게 좋죠. 기차도 되게 잘 되어 있고, 사실 버스도 잘 되어 있는 편이죠. 네, 시외버스나 또 장거리를 탈 수 있는 기차 같은 것도 잘 되어 있는 편이고, 또 그 한 지역 내에서 다니는 S반, U반 그런 것들이 다 괜찮아요. 네. 그거 하나만 타면 그냥 지역 어디든지 다닐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잘 되어 있고요. 또 그런데 대중교통하면 빠질 수 없는 건 컨트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독일 지하철 시스템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독일은 한국과 다르게 이렇게 한국은 티머니라고 이렇게 카드 같은 걸로 찍고 이렇게 지하철이나 버스를 들어가잖아요. 근데 독일은 살짝 아날로그식이어가지고 종이 티켓을 삽니다. 내가 1일권을 산다 아니면 월정권을 산다 아니면 1년권을 산다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찍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소지만 하면 되는 거라서 이런 걸 사지 않고 그냥 막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버스를 탈 때 버스 기사한테 이걸 보여주고 탑니다. 그냥 눈도장만 찍고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 버스 기사가 자세히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면 오케이 하고 그냥 타는 거라서 네. 그런 점인데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시스템이 있죠. 네. 파카트 컨트롤이라고 해서 그 표를 검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는 거라서 불시 검문이 정말 잦죠. 네. 제말님 한번 컨트롤러 한 번이 아니라 한 두 번 잡히시지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한 번이에요. 네. 한 번인데 그게 항상 신기한 점은 그렇게 컨트롤러가 다니면 그 컨트롤러한테 잡히는 사람이 무조건 한 명은 있어요. 그게 항상 누군가는 잡혀 있어서 너무 웃긴데 저는 그렇게 한번 잡힌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에 대해서 좀 변명을 해보자면
저는 그때 독일에 온 지 2달도 안 된 상태였었고, 오랜만에 대중교통에 대중교통을 타는 게 너무 신나 있었고, 또 대중교통 시스템을 확실하게 알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월 정액권을 하나 타고 했었는데, 그때 월 정액권이 딱 끝난 상황이었었거든요. 토요일 날에 끝나 있었는데, 그 다음날은 일요일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 끝났으니까 이거 타고 그냥 일단 중앙역으로 가서 중앙역에서 월 정액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죠? 독일 일요일엔 절대 거의 대부분 열지 않아서 그 월 정액을 파는 티켓소도 중앙역 하나에만 열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독일에 오래 산 거의 교포나 다름없는 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죠. 이런 상황인데 그냥 그 일회용 티켓 하나 사서 가야겠죠? 라고 물어봤는데 그분이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일요일 날엔 어차피 여는 데 없어가지고 잡아도 그냥 봐준다고 그냥 타고 가라고 해가지고 정말 저는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타고 갔습니다. 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때 딱 걸렸더라고요. 저는 원래 사람 자체가 굉장히 도덕관념이 있고 간도 엄청 작아서 네. 그렇게 불법적인 일은 절대 하지 않는데 그날 어떻게 그냥 철석 믿고 따랐던 말에 걸린 거죠. 그때 그래서 너무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지 이러는데 그분이 여권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아우스바이스라고 해서 그냥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제가 여권이 가방에 있는데 가방에서 빨간 줄이 긁힐까봐 없다고 말을 한 거예요. 너무 어릴 때라서 미성년자였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철이 없었죠. 그렇게 없다고 하려고 컨트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잠시 고민하더니 경찰서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제 첫 번째 경찰서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울면서 경찰서에 가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 보호자한테는 여권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래서 제 가방 속에 있는 여권을 가지러 집에 갔다 오는 사이에 저희 계속 진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제가 너무 불쌍하다는 듯이 그 여성 경찰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독일말을 잘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Where are you from? 막 이렇게 물어보면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는데 원래 비엔남에서 살았다 막 이러다가 한국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한국 어디서 살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서울 쪽에 살다가 그 부모님이 그 할머니 댁에서 잠시 3개월을 머물러서 여수에 있었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여수 엑스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여수 엑스포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수 엑스포 이야기해주면서 엄청 신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제가 너무 떨고 있는 것 때문에 긴장을 좀 풀어주려고 그렇게 말을 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엑스포를 안다는 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수 엑스포를 이야기하다가 보호자가 이렇게 오고 보호자랑 같이 잘 이야기해서 돈 60유로 내고 경찰서에서 나갔던 썰이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해피엔딩이었죠. 해전 스시초밥 드셨잖아요. 맞아요. 보호자가 제가 불쌍하다는 듯 저를 데리고 회전 스시 식당에 가서 스시를 먹었었는데 보호자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지만 나중에 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나중에 특집을 한번 만들게요. 네. 너무 풀 이야기가 많은데 한 번에 다 풀면 좀 나중에 할 이야기 없어지니까요. 맞아요. 언니가 지하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한국에 있었던 지하철 썰이 기억이 나네요. 네, 제가 그때 서울에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친구를 만나러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 좌석에. 근데 어떤 한 50대 중년으로 보이시는 아주머님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흥에 젖어 계신 것 같았어요. 근데 이 흥에 젖은 정도가
조금 이렇게 몸을 들썩들썩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헉헉 이렇게 하는 그렇게 진짜 클럽에서 온몸을 다해 이렇게 추는 것처럼 이렇게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잖아요. 지하철에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50대 중년 분이 이렇게 갑자기 춤을 열정적으로 추신다.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트월킹을 추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시기에는 트월킹이 한국에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되게 당황을 한 거예요. 아니 이분이 왜 이러시지? 근데 이분이 좀 특이하셨던 게 사람들한테 가서 일부러 이렇게 자기 몸을 기대면서 트월킹이 엉덩이를 이렇게 사용해서 추는 춤이잖아요. 엉덩이를 엄청 흔드시는 거예요. 사람 몸에 기대서. 그래서 진짜 그분이 트월킹을 추기 시작하시자마자 진짜 홍해의 기적처럼 이렇게 확 사람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다른 칸으로. 그래서 저도 살짝 나도 도망가야 되나? 근데 제가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그냥 앉아있었어요. 근데 제가 앉아있던 데가 어디냐면 그 지하철 문 옆에 봉 같은 거 있잖아요. 아시죠? 네. 네, 그 봉 같은데 바로 옆에 앉아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딱 이렇게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있는 저를 보고 그 좌석이 있는 저를 보고 갑자기 오시더니 그 봉을 잡고 랩댄스를 추시는 거예요. 랩댄스 플러스 트월킹을 제 몸에 대고 제가 앉아있었는데 정말 네 저한테 앉다시피 제 위에 앉다시피 하시면서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근데 랩댄스가 뭐예요? 랩댄스요? 랩댄스는 살짝 스트리퍼들이 그 추는 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셔가지고 굉장히 조금 당황스럽고 좀 강렬했던 기억이 있네요. 지하철 하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은 트월킹을 모르고 있었다가 직접 몸의 감각을 이용해서 트월킹이라는 장르를 만들어낸 게 아닐까. 그러면 한국에서 최초로 트월킹. 최초는 안 돼. 최초는 아니지. 트월킹의 장르를 늦게 만드신 창시자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분 궁금하네요. 지하철 1호선에서 아직도 이렇게 추고 계시는지. 혹시 보신 분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 기회에 저희 이메일 홍보를 해볼까요? 네, 저희가 이메일로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 사연이나 괜찮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네. 이게 굳이 유학설이나 이민 간설 이런 거 상관없이 네. 저희 제목이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라고 하니까 저는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보면 정말 대학 때문에 타지로 넘어간 경우도 될 수가 있고 말 그대로 가출을 한 썰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타지에서 여행을 하다가 느낀 그런 일화가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냥 정말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들 이런 걸 그냥 막 보내셔도 돼요. 맞아요. 고민들도 괜찮아요. 고민 해결 가능합니다. 네, 고민 해결 말고 고민 경청으로 할게요. 알겠어요. 해결은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네, 그리고 아니면 저희한테 궁금한 점들 그냥 Q&A? 네, Q&A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TMI를 물어보는 것도 적정한 선에서 가능합니다. 네, 그냥 아무거나 물어보셔도 돼요. 네, 저희 이메일 네네. 저희 이메일 주소를 이야기할 때 언급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 저희의 한국어 제목은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이지만 영어 제목은 좀 다릅니다. 네. 삶은 인스팅트라고 해서 짧게 말하면 연어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연어가 그 집을 나가서 살던 곳을 떠나서 알을 낳기 위해서 이렇게 떠도는 그런 삶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저희가 영어 제목으로 만들어놨으니까 네. 또 이게 메일 주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메일 주소로 하면 asalmoninst@gmail.com입니다. 네, 많은 사연 보내주세요. 네,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네. 이제 할 코너는요, 노래를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네, 제목은 그냥 간단하게 오늘 딴지와 제 말은 무슨 노래를 들었나? 네. 코너 제목은 이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 회차에 맞는 주제에 맞게 노래를 소개시킬 그런 네, 코너입니다. 노래를 소개시켜드릴 그런 코너인데요. 저희가 회차마다 노래와 영화를 소개를 하려고 해요. 책 소개도 가끔씩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맞아요. 영화 소개는 이제 회차의 마지막 부분에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소개시켜드릴 노래는 뭐죠? 네, 정말 유명한 노래죠. 오아시스의 샴페인 슈퍼노바입니다. 네. 정말 유명한 노래네요. 네. 일단 제가 이 곡을 왜 선택했는지를 말해드릴게요. 제가 베트남에 간 다음에 좀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오아시스 노래를 들으면서 많이 이렇게 좀 치유를 받았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되게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노래가 샴페인 슈퍼노바라서 제가 선택을 했고요.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짧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샴페인 슈퍼노바는 오아시스의 두 번째 앨범 What's the Story Morning Glory의 12번째 트랙으로 어쿠스틱 기타와 파도 소리로 시작해서 기타 소리로 마무리되는 아주 긴 7분 28초 곡입니다. 그리고 워낙 오아시스 노래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가수들과는 상관없이 노래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로 차있는. 네, 맞아요. 저는 그리고 이 샴페인 슈퍼노바의 되게 가사를 좋아하는데요. 사실 이 가사가 되게 말이 되고 이런 가사는 아니에요. 네, 되게 저는 좀 시적이라고 느꼈긴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구절 한마디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부분인데 딱 이제 어쿠스틱 기타와 파도 소리로 시작해서 딱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 How many special people change? How many lives and living strange? 딱 이 부분 있잖아요. 전 이 부분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많은 특별한 사람들이 변해가나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이상하게 흘러가나요? 이 부분, 그걸 네. 읽어주실 줄 알았지 불러주실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왜냐면 저희가 음악을 중간에 삽입을 못하니까요. 좋아요. 이런 자세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이 가사들이 되게 정말 저희 같은 디아스포라 사람들의 인생을 아주 짧게 표현한다면 이런 인생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저희 인생에 스쳐가고 그 사람들이 또 변해가고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잖아요. 왜 내가 지금 베트남에 있고 내가 왜 지금 독일에 있고 이거는 사실 특별한 이유가 특정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노래 소개가 이제 끝나고 저희가 짧게 준비한 테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이건 좀 특별한 테마죠? 네, 좀 근데 짧게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인의 정체성으로 슈퍼리어로서의 베트남 생활, 인페리어로서의 독일 생활. 여기서 슈퍼리어와 인페리어의 정의를 좀 정확하게 해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제말님은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슈퍼리어와 인페리어? 저는 슈퍼리어는 아무래도 특권을 가지고 있는 계층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굳이 인종적이나 재력에 관해서 성립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게 성립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또 그와 반대로 인페리어는 특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 그에서 더 나아가서 일반인들보다 좀 더 밑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슈퍼리어 그 특권 계층으로서의 베트남 생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죠? 네, 정말 할 말이 많죠. 근데 짧게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제가 베트남에 맨 처음에 가서 되게 깜짝 놀랐던 거는 한국인들이 되게 가정부 분들이나 운전기사 분들을 이렇게 고용을 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고용을 한다고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용을 하신다는 점이었어요. 또 근데 그게 네네. 엄청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오신 분들도 그냥 보편적으로 네. 가정부는 당연히 가지고 있는 그런 네,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같아요. 거의 네, 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근데 베트남 가정부나 베트남 운전기사를 가지고 있다. 네, 굉장히 맞아요. 충격적이었죠. 왜냐면 사실 제가 자라왔던 이렇게 환경에 비해서 환경은 한국에서 운전기사는커녕 뭐 가정부도 있었던 적이 없었고 맞아요. 그랬었죠. 근데 네, 운전기사는 뭐 앞서 말했다시피 외국인이라는 그런 특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질 수 있다고 해도 그래도 가정부를 가지고 있다는 거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네, 근데 더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 가정부 분들과 운전기사분들이 한국어를 조금 하실 수 있다는 점. 그니까 맞아요. 네, 이 한국 분들이 이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 베트남어로 하는 게 아니라 베트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어로 이렇게 말을 하면 다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점이죠. 네. 그리고 또 슈퍼리얼로서의 가질 수 있는 점은 언어를 자신의 모국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냐 없냐로도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하면 알아듣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맞아요. 이게 K-팝의 영향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 외에도 이런 가정부 분들이나 청소부 분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저는 이게 K-팝보다는 한국 기업들의 영향이 좀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아요. 네, 베트남에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공장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한국 네. 기업이 베트남 기업들보다 좀 더 페이를 많이 주는 편이니까 사람들이 한국어학과에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어학과가 정말 경쟁력이 높은 과죠. 네, 맞습니다. 또 그렇기도 하고 만약에 마트에 들어갔을 때 K마트에 들어갔을 때 잠깐만, 여기서 K마트가 뭐죠? 맞아요. 네. K마트는 코리아 마트의 준말로 베트남에서 있는 한인마트의 브랜드입니다. 하나의 프랜차이즈예요. 네, 이런 프랜차이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K마트에서 갈 때 K마트 안에 있는 베트남 알바생들이 한국어로 어서오세요를 말한다. 굉장히 드문 일이죠. 다른 나라에서는. 근데 사실 이게 이상한 일은 아니죠. 왜냐면 일본 식당이나 가면 이라시아이마세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많이 하는데 그분들은 안녕하세요를 넘어서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맞아. 가능하죠. 소통이 가능합니다. 뭘 찾고 네. 있으면 찾아주실 수 있는 그런 한국어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정말 특권이라고 한국인들만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베트남에 살았을 때는 그게 특권인 줄 모르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다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뭐 이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은 독일에 가서 완전히 깨졌었죠. 네. 베트남어를 안 해도 카페에 가도 한국어를 하고 한국어 메뉴를 시킬 수 있고 뭐 레스토랑을 가도 뭐 다 한국어가 적혀져 있고 그러니까 사실 배울 필요가 없긴 하죠. 베트남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이 그 언어를 배울 시간을 쓰지 않고 다른 것에 좀 더 시간을 쓴다고 봐도 되겠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특권 의식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서 본다면 한국 학교가 있다는 걸 안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스쿨이 아니라 한국 학교가 있다. 네, 맞아요. 굉장히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서 살면서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교육을 받지 않고 한국의 독립적인 교육식을 배워서 그 교육 시스템을 흡수한다는 게 다른 나라에서는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는 조금 흔한 일인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는 흔하지가 않죠. 네. 맞아요. 어쨌든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인데요. 베트남에 있는 한인 식당에 갔을 때 한국어를 썼을 때랑 영어를 썼을 때랑 베트남어를 썼을 때랑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 이야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깊게 들어갈 것 같아서 저는 다 이거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저는 나중에 언니를 게스트로 불려서 하려고 했었거든요. 아, 네. 언니를 불러도 다른 할 얘기 많으니까, 언니랑. 맞아요. 네,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그, 베트남에 굉장히 유명한 한국식 BBQ 고깃집이 있어요. 많죠, 아, 베트남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상명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상표를? 근데 언니가 그러길 거의 대부분의 한국 식당에 가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네네. 맞아요. 네네. 제가 들었던 건 그 고깃집이었기 때문에 제가 고깃집을 예시를 든 거였어요. 네. 그 언니 가족들로 다 베트남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이제 딱 고깃집 먹으려고 갔는데 그 고깃집이 4층이에요. 근데 1층이 야외 좌석이거든요. 근데 언니네 가족은 야외 좌석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싶었던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1층에서 먹고 싶은 이유와 2층에서 먹기 싫은 이유가 확실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1층은 일단 테이블끼리의 간격이 정말 넓어요. 네네. 그 간격이 넓고 테이블 밑마다 모든 환풍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냄새도 안 배고 정말 그냥 먹기에 쾌적한 곳이죠. 네. 베트남 분들은 다 2, 3, 4층에 올려보내고 한국인들은 좀 더 좋은 좌석에 앉게 했다는 거죠. 베트남에서. 네. 또 거기에서 일하시는 베트남 종업원들도 그런 식으로 다 매뉴얼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아, 맞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었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게 베트남이라는 국가 안에서 베트남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건 정말 정말 충격적이죠. 네, 정말 충격적이죠. 한 번은 제가 베트남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여기도 한국 식당이었어요. 근데 베트남어로 반찬 더 주세요 하니까 안 주고 굉장히 늦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니들이 저한테 한국어로 한 번만 말해달라. 빨리 달라고. 아니면 그냥 반찬 더 달라고 너가 말해라. 이렇게 말했더니 바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이 말하는 거랑 베트남인들이 말하는 거랑 차별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맞아요.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많이 걸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이걸 보다 보면 이건 저는 차별이라고밖에 느껴질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또 그렇게 반찬 같은 거 외에도 고기를 굽다가 다 베트남 사람이니까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흔하고요. 네, 맞아요. 또 여러모로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굳이 귀찮은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받을 수 있다? 그런 게 슈퍼리얼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되게 그럼 일단 이제 슈퍼리얼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고 인페리얼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인페리어 쪽으로 한국인의 정체성으로 인페리어 한번 얘기를 해보게요. 독일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다들 당연하게 이 이야기를 하면 이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외국에서 유학하시는 특히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유학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들 깊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네, 이거는 인종차별이죠. 네. 저희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독일에서는 이거는 너네가 언어가 안 돼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독일인들이 되게 많은데요. 저희가 독일말을 했을 때랑 영어를 했을 때랑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네, 근데 그쵸? 네, 그쵸. 근데 독일에서 살려면 무조건 독일어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네. 영어를 하면 절대 그 사회에 편입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베트남과 아예 정반대인 거죠. 네, 베트남은 베트남어를 안 해도 굉장히 좋은 삶을 이렇게 누릴 수 있다면 독일에서는 무조건 독일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언어 차별 이런 걸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 있는데 제말님과 제가 그 독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었어요. 맞아요. 네, 그때 제말님과 제가 같이 음악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게 팀 과제였어요. 그래서 독일 애들 2명과 제말님과 제가 같이 그룹 과제를 해서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저희도 그 독일 애들과 똑같이 서치를 했고 똑같이 발표를 했어요. 같이 그리고 딱 그 4등급으로 나눠서. 당시에는 독일어가 수월하게 되는 편이라서 네. 같이 회의도 많이 하고 어떤 식으로 할지 다 나누자 동등하게 나눴습니다. 네, 근데 이건 맞습니다. 저희가 그 독일 애들보다 많이 딸리는 건 맞아요, 독일어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네, 맞아요. 네, 근데 저희가 받은 점수는. 그리고 그 친구들도 저희가 공평하게 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 발표를 끝나고 점수를 받는 시점이었어요. 이게 한 명씩 나와서 이게 선생님과 얘기를 하고 점수를 받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독일에서는 1점이 가장 높은 거고 6점이 가장 낮은 거예요. 그 친구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독일 친구들은 1점을 받고 저희는 3점을 받았어요. 3 플러스인가? 이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언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3 플러스를 받았대요. 근데 이 사실 듣고 같이 했던 독일 애들도 화가 난 거예요. 저희도 화가 났고. 왜냐면 똑같이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킹가즈라는 그런 의미가 없죠.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음악 선생님한테 가서 우리 넷은 똑같이 일을 했다. 얘네들이 뭐 언어를 뭐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안 주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3 플러스를 받은 거죠. 끝에 마지막 점수는. 근데 저는 근데 이 사건을 이렇게 겪고 나서 이게 진짜 임페리어로서의 독일 생활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평한 그 대우를 받는다는 게 그렇죠. 똑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시안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언어는 사실 전 여기서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저희가 그때 잘했거든요. 맞아요. 잘하고. 그때 스크립트를 다 써가지고 그걸 다 달달 외웠어요. 달달 외웠고 저희가 잘했어요. 그리고 언어 준비도 잘했었고 근데 Q&A도 굉장히 잘했었고 네, 저희가 외국인이라서 점수를 못 받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인페리어여서 점수를 더 못 받은 거죠. 그리고 그런 경우 외에도 굉장히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해요. 맞아요. 뭐 예를 들면 정말 이건 그냥 미크로 디스크리미네이션이나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희가 베이커리에 가서 빵을 사려고 했어요. 네. 빵을 사려고 독일어로 이야기를 했는데 끝까지 영어로 이야기를 한다는 점. 그래서 이게 뭐 베이커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그래요. 저희가 독일어를 해도 무조건 영어로 대답을 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외국이니까 배려해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또 어떻게 보면 이건 차별이라는 거죠. 제 인종을 보고 제가 독일어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독일어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만약에 제가 교포였으면 전 정말 화가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또 이런 일들이 저희 같은 그냥 유학생들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20, 30년 사신 분들도 이미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점.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생긴 외모 때문에 또 아시안이라는 그런 생김새 때문에 저희가 길을 걷다가 니아오, 곤니찌와를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것도 저는 임페리어로서의 독일 생활 중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생김새 때문에 차별을 당한 거니까요. 근데 이게 되게 흔해요. 그러니까 거의 좀 수치를 얘기해보자면 일주일에 한 번은 당할 정도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흔합니다. 익숙해지긴 했죠 이제. 네, 한국이나 그런 애들을 보면 절대 그런 거 내가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차별이라는 건 꼭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저희가 슈퍼리어로서의 베트남 생활, 임페리어로서의 베트남 생활 짧게 다뤄봤는데요. 혹시 이 이야기에 대해 좀 더 자세하고 깊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메일 한번 보내주세요. 네, 자기도 이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저희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견은 괜찮아요? 네네. 그러면은 제 말과 딴지가 무엇을 보았나 코너인데요. 네, 제 말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오늘 제가 소개할 영화는 패딩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저는 정말 패딩턴을 좋아하고요. 그 패딩턴을 꼭 첫 화에 넣고 싶었어요.
저희 팟캐스트의 정체성과 여러모로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사회학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패딩턴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딩턴은 다들 아시겠지만 동화에서 시작된 캐릭터입니다. 1958년 10월 3일 마이클 본드라는 작가가 만들어낸 패딩턴인데요. 페루에서 살던 아기 곰 패딩턴이 런던에 와서 브라운 가족들과 만나면서 일어나는 좌충우돌 이야기입니다. 1958년 이후로 패기 포트넘이라는 일러스트레이터와 20개가 넘는 동화책을 만들었습니다. 패딩턴에 관한. 그 동화책 이름은 A Bear Called Paddington입니다. 다들 패딩턴은 당연히 어린이를 타깃으로 한 영화고요. 타깃으로 한 동화고요. 2014년 처음으로 패딩턴 1이 개봉이 됐어요. 주인공은 패딩턴 목소리를 맡는 벤 휘시와 셀리 호킨스, 휴 보데블, 그리고 또 악역으로 니콜 키드먼이 나왔습니다. 네, 애니메이션 영화죠?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실사 영화로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네. 왜냐하면 영화 자체는 실사 배우가 월등히 높고요. 네네. 딱 패딩턴만 애니메이션화 되기 때문에 네네.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지만 이 패딩턴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생각해 본다면 다들 꼭 한 번쯤은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3년 뒤인 2017년에 패딩턴 2가 나왔는데요. 똑같은 배우로 계속해서 갔고 니콜 키드만 대신 휴 그랜트가 나와서 이 악역을 연기해줬어요. 제가 이 영화를 소개하고 싶은 이유는 영화 자체가 굉장히 좋은 영화예요. 일단 선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는 순간 굉장히 행복했고요. 이 영화를 크리스마스 시즌에 볼 수 있어 너무 행복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 영화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이 영화가 그냥 아기 곰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마이너리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제 해석을 간단히 설명해보자면 패딩턴은 타지에서 온 영고 하나 없는 사람과 다른 모습을 가진 외국인을 대변해요. 그러니까 영국인과는 다른 모습이죠. 네, 곰돌이로 이게 표현이 되죠. 패딩턴이 네. 이게 곰돌이가 외국인의 심벌인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런 패딩턴이 브라운 가족과 가까워지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말썽도 피우기도 하는 그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정말 중요한 점은 영화 주인공이 곰이라고 해서 다른 점을 부각시키지 않아요. 그 영화를 보다 보면 관객들은 패딩턴이 곰이나 완전 그냥 동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패딩턴 그 자체의 캐릭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패딩턴이 사회의 일원이 되는 모습을 그린 영화죠. 그리고 또 그걸 넘어서 사회의 한 부분을 넘어서 패딩턴이 영화 주인공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패딩턴이라는 마이너리티, 제가 생각하기에 외국인이, 그 현지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도와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게 정말 사회학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영화의 타겟층이 그냥 성인들이 아니라 아이들이라는 점이에요. 아이들은 아직 외국인에 대해서 그렇게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있진 않죠. 외국인은 부자일 것이다, 거지일 것이다, 착하다, 나쁘다 이런 걸 상관없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객체로 인식할 텐데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착하고 선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들이 나중에 외국인을 만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도 제시해준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난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 본다면 또 저와 같은 외국인으로서의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자란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된다면 저는 무조건 이게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들을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격체로 생각하는 법을 보고 자랐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물론 그뿐만 아니라 영화 자체가 정말 너무 재밌어요. 모든 캐릭터가 다 살아 넘치고 있고 영화 스트럭처도 정말 잘 짜여 있고 거기다 재미까지는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거를 외국인이라고 특정을 지었지만 영화를 찍은 휴 모델이나 휴 그랜트가 한 인터뷰를 살펴보면 그들은 패딩턴을 그렇게 한정짓지 않고 타지에서 온 처음으로 새로운 사회에 편입하는 사람들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또 저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팟캐스트도 집 나간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설명한다고도 봐요. 네, 맞습니다. 저희 팟캐스트 요지와 잘 맞는 영화를 소개시켜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다들 패딩턴은 정말 꼭 네. 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영화 소개가 끝나고 저희가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메일 홍보를 다시 해볼까요? 네. 저희 이메일은 asalmoninstinct @gmail.com이기도 하고 asalmoninstinct @gmail.com입니다. 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화에도 들어주실 거죠? 다음 화에도 저희 다시 뵈요. 네, 다음 화에는 저희가 좀 더 재밌고 풍부한 이야기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해요, 들어주셔서. 네, 안녕. 안녕.